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 했지만 결국엔 다시 일어선 40대 여자입니다. 저에겐 유독 이별에 대한 아픈 기억이 많습니다.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낸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려 보면 가슴 한쪽이 저리곤 합니다. 그래도 그 모든 경험이 절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믿고 있어요. 오늘 제가 쓰고 있는 사연은 인생의 밑바닥을 찍은 제가 다시 우뚝 일어서게 된 이야기입니다. 부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릴 적 저희 아빠는 동네에서 가장 환영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군단이 작은 마을에 살던 시절 아빠는 마을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던 버스 기사님이었거든요. 워낙 작은 마을이다 보니 하루에 운행하는 버스가 많지 않았는데 아빠는 항상 친절한 기사님이셨기에 다들 아빠의 버스를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비도 오는데 시장 많이 보셨네요. 천천히 타세요. 우산도 없이 한참 기다리셨겠어요.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기사님. 다른 버스들은 내가 타기도 전에 쌩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여기 서서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저와 남동생도 가끔 아빠의 버스에 타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승객들에게 미소로 대하시는 아빠가 참 좋았습니다. 남동생도 그런 아빠를 롤모델이라고 항상 말하고 다녔어요. 나도 아빠처럼 큰 버스 운전하는 버스 기사님 될래요.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멋있거든요. 이렇게 언제나 친절하고 다정하셨던 아빠가 좀 더 오래 저희 곁에 계셔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제일 먼저 달려와 주셨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빠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암 소식은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종일 운전을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건강한 편이었는데 그 무서운 병은 빠르게 아빠를 앗아가 버리더군요. 그때 전 어린 학생이었지만 병실에서 힘없이 누워 계신 아빠의 손을 꼭 잡고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한테서 아빠를 뺏어가지 마세요. 아빠만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1년 가까이 투병하시는 동안 저 역시 병원에서 많은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저처럼 가족이 아파서 눈물 흘리는 사람, 병마와 씩씩하게 싸우는 사람, 반면 쉽게 좌절하고 끝내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을요. 그러면서 그 모든 환자를 정성스럽게 보살펴 주시는 간호사분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환자분,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어제보다 표정이 한결 좋아지신 것 같네요. 식사는 좀 하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 드셔야 돼요. 그래야 약도 잘 들어요. 아마 제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동경하게 된 것도 그 무렵부터인 것 같습니다. 아빠도 계속 아파하시다가 간호사분들이 다녀가시면 한결 편안해 보이셨어요. 비록 저희 가족은 너무 빨리 아빠를 떠나보냈지만 아빠가 남겨준 많은 것들이 저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빠 없이도 잘 자란 저희 남매 늘 자랑스러워 하셨죠. 우리 선이가 아빠 아플 때도 옆에서 간호를 도맡아 하더니 이제 정말 간호사가 됐구나. 네 아빠가 하늘에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럼요. 틀림없이 아빠가 제일 좋아하고 계실걸요? 이 다음에 아빠 만나면 아빠 덕분에 간호사가 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전 아빠와 병원 생활을 했던 기억을 계기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제 남동생도 늘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더니 정말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되었죠. 남동생은 아빠처럼 친절하고 다정한 기사님이었어요. 엄마는 운전석에 앉아있는 남동생을 보고 꼭 아빠가 살아 돌아온 것 같다고 하셨어요. 민욱이 너 얼굴도 지 아빠랑 쏙 닮았는데 저렇게 버스를 운전하는 거 보니 정말 네 아빠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 항상 운전 조심하고 과속하지 말고. 알겠지? 네, 그럼요, 엄마. 이따가 손님들 내리면 전화 드릴게요. 동생은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도 틈만 나면 엄마를 챙기는 효자였습니다.
혹시 특산품이 유명한 지역에 가면 엄마 제 선물을 꼭 사오기도 했어요. 누나, 요즘 방금무 많지? 이거 산수유인데 이게 피로회복이랑 여자들 건강에 그렇게 좋대. 엄마 것도 사왔으니까 누나도 먹어. 넌 아직 젊은 애가 어떻게 이런 걸 사올 생각을 했어? 고맙다, 내 동생. 이 누나가 열심히 먹고 힘낼게. 평소엔 좀 무뚝뚝한 동생이었지만 가족들 챙기는 걸 보면 더할 나위 없이 듬직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나중에 장가 가면 참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 남매 모두 나이를 먹고 30대가 되었습니다. 둘 다 일이 바빠 결혼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도 제 인생을 걸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은 놀랍게도 제가 일하던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전 솔직히 의사와 간호사란 직업적 차이가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제가 계속 밀어내도 포기를 모르고 마음을 표현하더군요. 선희 씨도 그렇고 저도 같은 일 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거로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싫은 게 아니라면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제 눈엔 선희 씨가 가장 멋지고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오히려 제가 얼마나 부족하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그 사람에 비하면 전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절 만만하게 보고 일어나 싶은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변함없이 저에 대한 애정을 확인시켜준 그 사람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한 번은 남자친구와 연애 중일 때 아빠의 기일 무렵이었어요. 제가 무심코 아빠 산소에 가봐야 한다고 했더니 흔쾌히 같이 가겠다고 하더군요. 직접 제 고향까지 운전해 산소에 함께 가준 남자친구 아빠에게 공손하게 인사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저 선희 남자친구입니다. 이렇게라도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비록 얼굴은 못 뵀지만 늘 선희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다고 들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선희 곁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아빠, 이 사람 말 들었죠? 이 사람이 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대. 만약 그거 거짓말이면 아빠가 혼내줘야 돼요. 아, 그럼요. 장인어른 저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선희 공주님처럼 떠받들고 살게요. 저희 아빠 산소 앞에서 진지하게 약속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간의 교제 끝에 제일 먼저 저희 엄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엄마는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착하고 듬직하다며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내가 자네 직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선이를 아껴주고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네.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말고 그저 예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엄만 남자친구를 반기면서도 한편으로 무척 걱정하시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아직 사돈댁엔 인사 안 드린 거지? 혹시라도 인사드리러 갔을 때 우리 딸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너도 기죽지 말고 바로 나와버려. 결혼이 안 하면 그만이지. 엄만 우리 딸이 훨씬 더 소중해. 그런 결혼이라면 나도 시키고 싶지 않다. 사실 의사 집안이라고 하니 혹시나 너 간호사라고 무시할까 봐 걱정되긴 한다. 그래도 절대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인사하고 와. 그럼요. 내 뒤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든든하게 계신데 누가 날 무시하겠어요? 혹시라도 그러면 엄마한테 바로 이를게요. 전 웃으며 장난스럽게 얘기하긴 했지만 저도 사실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도 이런 제 마음을 알아 걱정 말라고 다독여 주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 나한텐 선이 너밖에 없어. 그리고 당신 직업이 뭐가 어때서. 우리 부모님도 틀림없이 좋아하실 거야. 선이 너랑 한마디만 대화를 나눠보면 반대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을걸? 하지만 제 걱정처럼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더라고요. 전 남자친구 본가에 도착하기 전부터 너무 긴장돼 화장실을 몇 번이나 들락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예비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 앞에 섰는데 저는 충격적이게도 인사를 드리자마자 물새를 맞았습니다.
어디 간호사 주제? 의사인 내 아들 넌 보고 여기까지 와? 왜? 너도 의사 남편 꼬셔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아보려고? 인생 역전 한번 해보려는 거야?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선이야, 괜찮아? 저보다 더 놀란 남자친구는 바로 절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자 예비심은 더욱 화를 내며 절 아예 잡아먹을 기세로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제 정신 좀 차리라고 냉수 좀 뿌려줬다. 왜? 차려입고 온 꼬락서니 보니까 내가 널 반겨줄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너 아주 꿈이 야무지다. 전 서러운 마음이 들어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간호사로 근무하며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이렇게까지 모욕을 준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수모를 당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슬슬 화도 나고 저희 엄마 말씀처럼 제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인사를 드리러 찾아온 거지만 정말 예의가 없으시네요. 아드님은 참 착하고 바른 사람인데 어머니는 아니신가 봐요. 전 예전부터 어디 가서 무시받지 말고 똑같이 갚아주라고 배웠거든요. 제가 부모님 말씀을 꽤 잘 듣는 딸이라서요. 전 그러면서 싱크대에 가서 물을 떠다 똑같이 예비시모 몸에 끼얹어 버렸습니다. 예비시모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펄쩍 뛰었어요. 저도 간호사란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간호사가 절대 어디 가서 무시받을 직업도 아니고 저도 의사처럼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문직이거든요. 제가 굳이 처음 본 사람한테 이런 수모를 당할 이유가 없네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저희 엄마한테 불효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세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지. 어떻게 대뜸 물을 뿌려요? 너 진짜 미쳤어? 감히 나한테 물을 뿌린 거야? 세상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디서 못 배워먹어서는. 저와 예비시모가 서로에게 달려들 기세로 말싸움을 하자 남자친구는 그 가운데서 안절부절 못하며 예비시모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잘못은 어머니가 먼저 하셨잖아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결혼은 제가 하는 거지 어머니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참겨 마세요. 남자친구 그러며 제 손을 잡고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전 끝까지 제 편을 들어준 남자친구에게 고마웠지만 우린 더는 안 될 사이인 걸 알았어요. 오빠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근데 나 이 결혼 도저히 안 되겠어.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아는데 난 저런 분 내 시어머니로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이 수모를 참기엔 인내심이 부족한가 봐. 미안해. 선이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근데 나 너 없이 못 살아. 전 제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남자친구는 의사라는 직업을 떠나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더 좋은 여자를 만나길 바랄 뿐이었죠. 그 뒤로도 남자친구는 몇 번이고 제게 매달렸습니다. 선이야, 내가 집을 나올게. 그냥 우리 둘이서 살자. 장모님은 나 좋아하시잖아. 아니면 내가 장모님 모시고 살게. 어? 이러지 마. 이러면 내가 더 힘들어. 우리 그냥 각자 갈 길이 다르다고 생각하자. 결국 전 가슴 아프게도 집안의 반대를 넘지 못하고 남자친구와 이별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헤어진 이후 남자친구는 다니던 병원도 관두고 부산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저와 갈등을 겪고 본인 부모님께 너무나 실망해서 최대한 멀어지고 싶어 내린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전 이제 정말 이별이구나 싶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한동안 후회하기도 했고요. 부산으로 내려간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아예 의절을 하고 살았대요. 그러다 몇 년이 흘러 좋은 사람을 만나 그곳에서 결혼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저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났길, 더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했어요.
그렇게 씁쓸한 이별을 겪고 시간이 훌쩍 흘러 저도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답니다. 주변에서 왜 결혼을 안 하냐며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성화였어요. 그래서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동료에게 한 남자를 소개받았어요. 그 남자는 절 보자마자 간호사인 제 직업이 너무 멋있다며 칭찬을 하더라고요. 아픈 환자들 대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의료인들은 사명감 없인 일하기 어렵잖아요. 매일 환자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시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존중해주는 태도에 마음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 사람은 작은 중소교회 다니는 영업사원이었는데 늘 바쁘게 외근을 다니면서도 항상 절 챙겨주고 배려해 주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 시댁에 갔을 때도 전 한결같이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사실 전에 파혼했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시부모님과 또 갈등이 있진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 때부터 상다리가 부러지게 진수성찬을 차려두시고 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어쩜 먹는 것도 이렇게 예쁘고 복스럽나 몰라. 많이 먹어. 부족하면 더 내올 테니까. 우리 예비 며느리가 간호사라고 해서 똑똑한 줄 알았더니 성격도 좋고 예의도 바르구만. 시어머니가 절 계속 칭찬하시는 걸 보니까 평소에 남편의 다정한 말투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남편도 저처럼 2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두 집안이 비슷한 점도 참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 결혼을 준비하는데 점점 속도가 붙었어요.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던 날도 제가 시댁에서 환대받은 것처럼 큰 환영을 받았고요. 반갑네 우리 사위. 내가 이서방이라고 불러도 되겠지? 우리 딸이 평생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살려나 했더니 이렇게 좋은 짝을 만난 것 같아 다행이야. 남편을 보고 마음에 드셨는지 기분이 좋아지신 엄마와 남동생은 술잔을 내와 반줄 곁들였습니다. 그러다 모두 술에 조금 취해 예전에 엄마가 저희 남매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지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딸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내 남편이 하늘로 떠났어. 그때 얼마나 막막했는지 아나? 애들은 계속 커갈 텐데 남편도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애들을 책임질까? 글쎄 눈앞이 깜깜했다니까. 그래도 애들 굶길 수 없으니까 이 악물고 버텼지 뭐. 장모님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장모님 혼자 그 세월을 어떻게 다 감당하셨어요. 저희 엄마 이야기를 한참 몰입해서 듣던 남편은 갑자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아유, 자네 지금 우는 거야? 우리 이서방 이렇게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네. 아, 울긴 왜 울어? 그냥 장모님이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서 눈물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선희하고 우리 처남을 이렇게 번듯하게 잘 키워주셔서 제가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남편과 엄만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약간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어요. 적어도 이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살면서 대화가 참 잘 통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고 전 아들, 딸까지 낳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만 제 남편은 그때까지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일 때문에 부쩍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습니다. 당신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 오늘도 회식 있었어? 아, 얼른 씻고 자. 내일 또 출근이잖아. 오늘 대표님을 모시는 자리가 있었거든. 아우, 나도 힘들어 죽겠다. 맨날 술자리 쫓아다녀야지, 비위 맞춰야지. 아, 진짜 때려치우고 싶다, 정말. 남편은 영업일을 하면서 살도 많이 찌고 스트레스가 많아 벌써부터 머리카락도 한 뭉텅이씩 빠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늘 직장을 관두고 싶다는 소리를 달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정말 진지한 얼굴로 이런 제안을 해왔더라고요.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영업일은 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나만의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 사실 예전부터 내 꿈은 사장님이 되는 거였어. 그러면서 남편이 제안한 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감성 술집을 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전 남편이 그저 일이 힘들어 투정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몇 번을 딱 잘라 거절했죠. 갑자기 무슨 술집을 한다 그래. 장사는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괜찮겠어? 지금 일이 힘들면 차라리 다른 회사로 이직 준비를 해보는 건 어때? 난 아무래도 술집 장사는 좀 그래. 하지만 그 뒤로도 남편은 직장 일을 힘겨워하며 매일같이 사업 타령을 했습니다. 결국 저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남편을 지지해 주기로 했죠. 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당신 뜻이 정 그렇다면 알겠어. 나도 당신의 꿈 응원해 줄게. 근데 난 조건이 있어. 우리도 애가 둘이나 있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따로 저축해둔 돈이랑 이 집은 절대 건들지 않겠다고 약속해. 당연하지. 내가 이 집은 털끝 하나도 안 건들게. 고마워. 날 믿어줘서. 내가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볼게. 나 믿어도 좋아. 그때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은 결혼 초 남편과 제가 거의 반반씩 보태 마련한 공동명의 집이었거든요. 남편은 일단 퇴직금을 털어 가게를 차려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처음부터 엄청나게 무리를 하더라고요. 자리도 임대료가 아주 비싼 대학가 1층을 얻었고 인테리어도 아주 휘황찬란한 것으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보, 가게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임대료도 그렇고 권리금에 시설비까지 하면 초장에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차라리 처음엔 좀 작게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에이, 무슨 소리야. 이건 투자야, 투자.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고. 제가 대충 보더라도 이미 남편 퇴직금은 한참 넘어선 예산인데 어떻게 충당하려나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돈 얘기를 꺼내자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아, 우리 어머니가 좀 도와주신다고 했어. 이럴 때 장남 한번 밀어주시는 거지 뭐. 그렇게 시댁 돈까지 쓸어다가 차린 주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럴싸한 주점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장사 초기엔 손님들이 매장이 너무 멋있다며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던 장사는 딱 6개월도 가지 못하고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소위 개업발이라고 하는 그 반짝 효과가 끝나자 손님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요즘 경기 탓이라며 애써 넘겼지만 곧이어 더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남편 가게가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된 이유부터였어요. 나 진짜 억울해. 그날 그 손님들 신분증까지 보여줬다고. 그중 한 명이 자기 언니 신분증을 가져왔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난 진짜 억울하다고. 알고 보니 남편 가게에서 남의 신분증을 가져온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고 그게 딱 걸리는 바람에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 거였죠. 그게 한두 건이었다면 잠시 문을 닫고 기다렸겠지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서 걸린 게 이미 수차례였습니다. 남편은 억울하다며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누가 우리 가게 질투해서 악의적으로 신고한 게 분명해. 그게 아니면 신분증 검사 그렇게 철저히 하는데 왜 자꾸 걸리는 거야? 저도 남편의 억울한 마음은 이해가 갔지만 가게 문을 닫는 동안 쌓여가는 임대료, 직원들의 월급, 가게 유지빈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어요. 가게 문을 며칠만 닫아도 적자가 상당했거든요. 어렵게 버티다 다시 재개장을 했지만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아서 멀쩡히 장사라던 가게들도 문을 닫을 판이었고요. 그렇게 궁지에 몰린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깨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매달리더라고요. 안 돼. 그것만큼 안 된다고 약속했잖아. 차라리 권리금을 좀 받고 가게를 정리하는 건 어때? 당신 가게 인테리어 잘 해놔서 꽤 괜찮게 받을 수 있을 거야. 그게 말이 돼? 이제 장사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접자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집 담보로 딱 5천만 대출 받자. 나 이미 신용대출도 다 끌었었고
더는 돈 나올 데도 없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만데 가게를 접어. 전 남편에게 이건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남편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부부싸움이고 전쟁이었어요. 저는 공동명의인 집이니까 남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아니란 생각이었더라고요. 제2금융권에선 배우자 동의 없이 대출을 할 수 있는지 모르고 있던 겁니다. 남편은 기어코 몰래 5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나중에 그걸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배신감이 들던지요. 이제까지 남편에게 가졌던 모든 신뢰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아주 뻔뻔하게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그럼 어쩌라고? 나 힘들어 죽겠다는데 당신이 아무것도 안 도와줬잖아. 뭐 혹시 나 망하길 바라는 거야? 나 망하라고 제사 지내냐고. 남편은 매번 고객들 눈치만 보던 영업직에서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되자 거기에 완전히 취해버린 모양이었어요. 그러던 중 저에게 더 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선이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글쎄 우리 민욱이가 쓰러졌단다. 지금 병원을 실려갔는데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대. 그건 바로 엄마에게서 동생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거였습니다. 엄마는 이미 너무 많은 눈물을 쏟고 계셨고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오열을 하며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미 차갑게 변해버린 동생과 마주했습니다. 아직 30대인 동생의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이었어요. 고속버스 운전을 하며 장시간 긴장 상태로 한자리에 앉아있던 생활이 원인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만 해볼 뿐이었죠. 운전기사님들 중엔 간혹 동생처럼 과로나 수면 부족으로 병을 얻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제 동생의 일이 될 거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눈 좀 떠봐. 네 누나 왔잖아. 누나 시집가서 얼굴 자주 못 본다고 서운해하더니 왜 누나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해. 민우가 제발 눈 좀 떠봐. 항상 아빠가 멋지다며 직업마저 아빠를 따라가던 착한 제 동생. 엄마 누나 걱정 때문에 장가도 안 가고 늘 곁을 지키던 다정한 제 동생은 그렇게 한순간에 저희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동생이 떠나고 엄마는 이미 혼절해버렸고 저는 동생 영정사지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평소 사람들을 잘 챙겼던 동생의 마지막 길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슬퍼해 주셨답니다. 민욱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출근할 때마다 항상 먼저 인사하고 손님 한 명 한 명 챙기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민욱 씨가 평소에 어머니랑 누님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와 누나가 있어서 든든하다면서요. 민욱인 저희 회사에서 제일 가는 모범 사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어머님을 생각하는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했고요. 전 민욱이 친구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요? 민욱이가 대체 왜...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착한 녀석이 대체 왜요? 그 말을 들으며 전 또 한 번 믿어지지 않는 현실을 원망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착한 제 동생을 먼저 데려간 건지 차라리 절 데려가지 이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만큼은 남편도 저만큼이나 눈물을 흘리며 장례를 도왔습니다. 아휴, 처남. 그 젊은 나이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우리 처남 얼마나 아팠을까. 왜 그렇게 급하게 갔어. 왜 그렇게 혼자 쓸쓸하게 떠난 거야 처남. 남편은 너무나 슬퍼하며 울었고 전 그 모습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동생이 매형인 남편에게도 참 잘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습이 전부 연기였다는 걸 알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네요. 전 고동도 불편하신 엄마를 모시고 간신히 동생의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동생의 죽음을 헛되이하고 싶지 않아 정신을 부여잡고 산재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하루하루 눈물로 버티면서도 서류를 챙기고 회사와 통화하며 동생의 마지막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움직였어요.
다행히 회사에서도 동생의 근무 태도와 가로 상황을 인정해 주었고 산재 승인까지 받아낼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처리되었고 동생이 가입해 두었던 보험금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돈이 결코 동생을 대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동생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우가 넌 이렇게 떠났는데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 그래도 이 돈으로 엄마 잘 모실게. 거기서 아빠 만났니? 네가 아빠를 많이 그리워했잖아. 부디 외롭게 혼자 있지 말고 아빠랑 잘 지내. 그리고 또 얼마간의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힘들어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일상생활을 이어나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치를 떠시며 전화를 걸어오셨더라고요. 선이야, 진짜 이서방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말 안 하려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얘기한다. 세상에 이서방이 네 동생 목숨값을 좀 나눠달라는구나. 자기 사업이 너무 힘들다면서 민욱이 앞으로 나온 돈 중에 딱 1억만 도와달랜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정말 경악스럽게도 남편은 엄마에게 찾아가 1억만 달라고 요구했답니다. 가족끼리 돕고 사는 게 처남이 원하는 바일 거라면서요. 어떻게 자식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지도 못한 엄마에게 제 동생 이름을 들먹이며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있나요? 어쩐지 동생 장례식장에서 통곡을 하더니 다 꿍꿍이가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이서방이 처음엔 1억 5천을 달라더구나.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럼 1억만이라도 달래. 뭐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주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미쳤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아들 목숨값인데 어떻게 그 돈을 줘?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그랬더니 사이가 망해가는데 두고만 볼 거냐고 얼마나 화를 낸 줄 아니? 그러다가 문까지 걷어차고 가버렸다 얘. 전 너무 기가 차고 화가 끓어올라 당장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아주 뚱한 얼굴로 절 보더라고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갔었어? 대체 무슨 생각이야? 내 동생 민욱이 얘기까지 하면서 돈 달라고 했다며? 그래, 찾아갔다. 그게 왜? 가족끼리 힘들면 돕고 살아야지. 그 돈 어차피 처남은 쓰지도 못하고 장모님도 돌아가시되 그 돈 짊어지고 가실 거 아니잖아. 당신도 진짜 너무하다. 아니, 어떻게 남편이 힘들다는데 눈 하나 깜짝을 안 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당신 이렇게 냉정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당신 진짜 미쳤어? 사장 소리 듣다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니? 그 돈 내 동생 사망보험금이야.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이야? 제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화를 냈지만 남편은 여전히 제가 너무하다는 태도로 일관하더라고요. 야, 됐다 됐어.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아. 어디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날 이후 전 깊은 상처를 입었고 남편과의 관계는 완전히 냉각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평소에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던 시어머니도 저에게 너무한다며 혼을 내시더라고요. 애미야, 내가 듣고 보니까 너하고 사돈댁도 참 너무하신다. 내 아들이 남도 아니고 어려울 때 좀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야? 막말로 그 돈 꽁돈 아니냐? 나도 내 아들 돕겠다고 준 돈이 1억이 넘어.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꽁돈이라뇨. 어머님도 자식이 셋이나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 잘난 아들이나 도우며 사세요. 전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에 남편 가게 장사가 잘 됐땐 잘난 아들이라며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니 이제 돈 안 준다고 저런 소리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무엇보다 전 시어머니를 참 좋아하고 존중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럽더군요. 시어머니와의 통화 이후로 남편과 제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습니다. 저만큼이나 상처를 받았을 엄마가 너무나 걱정되기도 했고요.
실제로 동생이 떠나고 엄만 계속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심지어 우울증 증세도 보이셨고요. 선이야, 어젯밤에 또 우리 민욱이가 꿈에 나왔어. 꿈에서 민욱이가 엄마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우는 거 있지? 내가 우리 민욱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파서 살 수가 없다. 가뜩이나 고향에 혼자 계신 엄마가 걱정이었는데 남편 전화 이후 더욱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엄마를 서울로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남편과 사이가 냉전 중이었지만 그래도 사인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우리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민욱이 떠나고 많이 우울해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집으로 좀 모셔야 할 것 같아. 여기서 병원도 다니고 그래도 딸 옆에 계시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내가 이제 유일한 자식이잖아. 전 그래도 남편이 장모님 혼자 계시니까 당분간이라도 모시자고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가지고 있던 마지막 기대였어요. 하지만 전 남편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아프면 어디 요양병원에 모시던 입원을 시키던지 해. 내가 왜 집으로 모셔야 하는데? 장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깟 1억 좀 달라니까 도와주지도 않고 쌩까신 분이 누군데? 이제 어서 같이 살자는 소리를 해. 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복수보단 눈 이로 갚겠다는 거지. 아유, 아니다. 나도 내일부터 우리 엄마 이 집으로 모실게. 우리 엄마도 혼자 계시는 거 알지? 우리 엄마도 몸이 안 좋으시거든. 우리 엄마 감기래, 감기. 전 너무 기가 막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저렇게 유치하게 나오는 사람과 제가 무슨 얘기를 더 나눌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남편의 말이 그냥 절 약 올리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다음날 아침 첫 차로 누군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나다. 문 열어라. 어서 문 안 열고 뭐해? 아침부터 저희 집을 찾아온 사람은 바로 저희 시모였습니다. 시모는 평소에 키우던 강아지까지 데리고 저희 집을 급습했어요. 옆에 캐리어까지 끌고 온 거 보니 전날 밤 얘기한 것처럼 남편과 이미 상의가 끝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전부터 키우던 반려견이 있었는데 강아지들까지 만나니 서로 짖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와중에 시모 행동은 절 더욱 황당하게 만들었고요. 얘, 너 거기 있어서 뭐하고 있어? 가서 밥 좀 차려와라. 가서 국도 좀 끓이고 반찬도 해와. 아이, 어서 안 하고 뭐해? 시몬 그러며 안방에 본인 짐을 풀기 시작하더군요. 한마디로 빨리 안방을 비우라는 거였죠. 남편과 싸운 게 전날 밤 일인데 꼭두 새벽부터 온 걸 보면 저희 엄마에게 행여나 안방을 빼앗길까 봐 어지간히 걱정이셨나 봐요. 전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고 시모가 말한 대로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이 다 차려졌을 때 시모를 불렀어요. 어머님, 좀 나와보세요. 밥상 다 차렸습니다. 그때도 시모는 안방에 짐을 다 풀고 아예 샤워까지 마치고 강아지들과 놀고 있었어요. 그래, 어디 식사 한번 제대로 차렸나 내가 한번 봐야지. 이게 다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시모는 제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고 아주 기함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다 뭐니 지금? 옆에 이건 개 사료잖아. 그 옆에 종이들은 또 뭐고? 아, 어머님이 데려오신 강아지는 죄가 없잖아요. 강아지는 제대로 된 밥을 먹여야죠. 근데 어머님은 제가 차려드린 밥 드실 자격이나 있으세요? 다짜고짜 안방부터 차지하시고 밥 차려오라고 하실 권리가 없으실 텐데요. 그래서 어머니께 딱 맞는 밥상을 준비했어요. 제가 시모에게 차린 밥상 위엔 음식 대신 각종 서류가 가득 올라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서류는 저축은행 대출 연체금 서류,
두 번째는 공과금 체납액, 세 번째는 자동차 세금, 과속운전 과태료, 또 네 번째는 카드값 명세표와 각종 카드 연체료 서류였어요. 어머님이 모르실까봐 설명해 드리려고요. 이건 어머님 아들이 저축은행과 다른 수많은 곳에서 대출받은 서류예요. 독촉장은 보너스고요. 그리고 가게 앞으로 공과금 밀린 것도 장난 아닌 거 아세요? 그거 체납한 것도 올려뒀으니까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차세 밀린 거랑 신호 위반을 했는지 딱지까지 날라왔더라고요. 아, 종합소득세 밀린 것도 추가예요. 마지막으로 이건 건강보험료 밀린 거랑 카드 명세서고요. 더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카드 세교로 아주 돌려막기를 했던데요. 간도 크지. 이게 어머님 아들 실체인데 더 설명해 드려요? 제가 그렇게 사업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매번 우기면서 사업을 벌이니까 저까지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엔 저희 엄마한테까지 찾아가서 제 남동생 목숨값 나눠달라고 생떼를 부리고 왔던데 그것도 알고 계셨나 모르겠네요. 제 동생 몇 달 전에 세상 떠난 거 아시죠? 어머님 아들이 이 모양인데 아직도 저한테 하실 말씀이 남으셨어요? 제가 이런 인간이랑 과연 살고 싶겠어요? 정말 내 아들이 그랬단 말이야? 시모는 그 사실들을 전혀 몰랐는지 충격받은 표정으로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끌고 나왔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정말 그랬어?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사부인이 아들 앞세우시고 얼마나 힘드실 텐데 거기 가서 네가 그런 망나니 짓을 했어? 아우, 엄마, 아파요. 난 사위 힘들다는데 좀 도와주실 줄 알았죠. 아휴, 그러게 좀 잘하지 그랬어. 대체 가게를 어떻게 운영했길래 빚을 그렇게나 많이 져. 시몬 그제야 남편 등짝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준비한 서류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선 이 사람이 이 집을 담보로 저 몰래 대출을 또 받았더라고요. 그 서류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서류예요. 뭔데 그러니? 설마 이거 이혼 서류냐? 네, 잘 보셨네요. 더는 어머님 며느리 안 합니다. 저 사람 아내로서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 집 소유가 공동명인데 저 사람이 저랑 한 약속도 깨버리고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 집에 대해선 제가 더 나눌 돈도 없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곱게 말씀드리는데 두 사람 다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전 정말로 몸이 안 좋은 저희 엄마를 모셔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나오니 그제야 시몬 꼬리를 내리고 사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에미야, 내가 잘못했다. 우리 아들은 너 없으면 안 돼. 그동안 서운한 게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대신 사과하마. 엄마, 사과하지 마세요. 당신 진짜 나랑 이혼하겠다고? 무슨 그깟 일로 이혼까지 해? 어머님, 보셨죠? 어머님 아들은 절대 정신 못 차려요. 지금 이 와중에도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잖아요. 시몬은 사태가 심각하다고 느껴졌는지 남편의 등을 연신 내려치며 제게 사과를 하게 시켰습니다. 이놈아, 사람이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할 짓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이 있지. 애미야, 난 정말로 몰랐다. 난 이놈 말만 듣고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네가 한 번만 용서해 줄 수는 없겠니, 애미야? 얘기를 들어보니 시몬은 제 흉을 보는 남편 말만 듣고 저희 집까지 들이닥친 것 같더라고요. 아마 사업하느라 바쁜데 밥도 안 차려주고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흉을 받겠죠. 한마디로 시몬은 남편에게 낚인 겁니다. 하지만 전 더 이상 이 두 모자와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도 저 인간한테 속으신 거 잘 알았고요. 일단 저 너무 힘드니까 나가주세요. 전 저희 엄마 모시고 병원도 가야 돼요. 알겠다. 사부인 병원 잘 모시고 가고 내 아들은 내가 일단 데려가마. 너 빨리 안 나와? 그렇게 남편은 시모에게 질질 끌려갔고 두 사람이 나간 이후 전 오후에 저희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엄만 오랜만에 딸과 병원도 가고 바람도 쐬니까 좋으셨나 봐요. 제 옆에서 오랜만에 웃기도 하시더라고요. 엄마, 이제 저랑 같이 살아요. 제가 엄마 잘 모실게요. 전 제 옆에서 겨우 기운 차리신 엄마를 보고 더욱 확실하게 엄마를 모셔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다시 시모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 애미야. 생각은 좀 해봤어? 너도 혼자 애들 키우기 힘들 거고 우리 아들이 영 나쁜 남편, 나쁜 아빠는 아니잖니.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줄 거지? 아니요. 제가 그 사람한테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요. 하도 속았더니 이젠 콩으로 매줄 쓴다고 해도 못 믿겠네요. 전 이혼하겠습니다. 너 정말 이럴래? 아니,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성공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아내인 네가 내조할 생각은 안 하고 회방이나 놓는데 잘 될 일이 어디 있겠어.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아무것도 몰랐다던 시모는 역시나 남편 편을 들더라고요. 전 시모의 뜻을 잘 알겠다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로도 남편과 시모에게서 수십 차례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미쳤었나 봐. 나 이제 내 생각 완전히 고쳐먹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장모님께도 당장 사과드릴게.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까? 이미 버스 떠났는데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하니? 당신은 예전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야. 그깟 돈 때문에 가족을 제일 먼저 버린 사람이라고. 당신이 옳고 그름을 분간 못하고 심지어 우리 엄마 앞에서도 막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살아? 내가 이렇게 사과하잖아. 난 절대 당신하고 이혼만은 못해. 당신 혼자 애들 둘을 어떻게 키울 거야? 간호사 월급도 뻔한데 내가 사과할 때 당신도 굽히는 게 좋을걸? 남편은 이혼은 안 된다고 끝까지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하는 수 없이 결국 법정 소송을 걸었고 당연히 승소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양육권과 재산 분할까지 원하는 대로 확보할 수 있었고요. 물론 그 모든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도 많이 지쳤지만 남편은 아예 폐인이 됐더라고요.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아서 나와서 술 사 먹는 사람보다 배달 음식을 먹는 사람이 많아졌고 무엇보다 사장이란 인간이 가게에 안 붙어 있고 맨날 술 마시러 밖을 도는데 어떤 가게가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결국 이혼 소송이 끝나갈 무렵 남편의 가게도 문을 닫았답니다. 당신 양육비 보내는 날 한참 지났는데 왜 소식이 없어? 나 지금 대출금 못 갚아서 신용 불량자 되게 생겼어. 통장까지 압류됐다고. 근데 내가 어떻게 양육비를 보내? 나 지금 개인 회생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분명히 남편과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한 게 있었는데 남편은 그 돈마저 다 까먹었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남편의 내리막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대체 가게에 무슨 돈을 그렇게 쓰나 했더니 경악스럽게도 가게에 돈을 쓴 게 아니라 경마에 빠져 도박판에 돈을 고스란히 바쳤더라고요. 장사도 안 되고 남은 돈도 얼마 없으니 주변의 친한 인간들의 꼬드김에 넘어간 모양이었습니다. 기어코 도박에까지 손을 댄 남편은 정말 신용불량자가 되어 막장 인생을 살고 있네요.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 건 아직도 술에 취해 가끔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여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나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언젠가부터 내가 돈의 노예가 된 것 같아. 분명 내 옆엔 당신도 있었고 우리 애들 안정된 직장도 있었는데 그게 다 어디 간 건지 모르겠어. 진짜로 어디 간 줄 모르겠니? 그거 다 당신이 뻥 차버렸잖아. 당신이 직업도 없이 백수가 된 것도 우리 가정이 파탄 난 것도 다 당신 욕심 때문이야. 아직도 모르겠어? 하긴 이제 후회하면 뭐 하겠어? 그때 전 문득 어느 유명 복서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처음 주먹을 맞기 전까진.
이런 말인데 딱 남편의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 인생이란 링 위에서 세게 첫 주먹을 맞고 난 후에야 자신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닫게 된 거죠. 뭐 이제라도 개인 회생을 한다니까 부디 정신 차리고 애들 아빠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혼 이후 전 엄마를 서울로 모셔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고 한동안 삶의 의욕을 잃으셨던 엄만 이젠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계세요. 가끔 동생 이야기가 나오면 여전히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지만 이젠 딸 옆에서 조금씩 안정되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엔 엄마와 함께 내장산 단풍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에요. 그리고 지난 추석에 동생의 납골당에도 들렸는데 이제는 제법 담담하게 인사를 전하고 오시더라고요. 아들, 잘 있지? 엄마 네 누나랑 잘 있어. 이제 엄마도 많이 괜찮아졌다. 혹여나 엄마가 아들 잊었다고 서운해하는 거 아니지? 우리 민욱이는 언제나 엄마 마음 제일 한가운데 살고 있어. 그러니 너도 엄마는 있고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어. 사랑한다 우리 아들. 전 언제나 엄마가 좋은 것만 보시고 즐거운 일만 생각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엄만 제 권유로 꽃꽂이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예쁜 꽃들을 만지며 마음이 정화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꽃 속에 파묻힌 엄마를 보며 저는 생각한답니다. 엄마가 남은 여생 동안 아픈 기억 대신 향기로운 꽃 속에서 웃으며 지내셨으면 좋겠다고요. 저 역시 여전히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낸다는 건 그 사람의 가족 전체를 살리는 일이라는 걸 잘 알기에 더욱 힘을 내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가족을 잃어본 사람이니까 아픈 환자분들의 마음, 또 그걸 지켜보는 가족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낮은 자세로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싶네요. 앞으로 저희 엄마에게도 또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